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철입니다. 오늘 아침에 아무래도 일어나시면은 증시를 보실 텐데 주가가 많이 빠져 있습니다. 주가가 위로 올라가다가 소위 테슬라 효과였죠. 올라가다가 이렇게 두툼하게 된 배경은 어디 있을까요라는 겁니다. 그때 아마 여러분들은 조금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바로 그것은 뭐냐면 결국 지금 주가가 위로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것은 결국은 5월 달이 돼야 시장은 완전하게 자리를 잡을 수가 있다는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5월 달 이전에는 주가가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내려갔다 올라가는 변동성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주가 올라가다가 지금 어제하고 오늘 연속해서 이틀 동안 미국 증시가 빠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미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죠? 소위 제롬 파웰발 쇼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이걸 쇼크라고 얘기하냐면 불과 한 달 정도 됐을까요? 이때만 하더라도 25pp를 얘기했던 제롬 파웰이 50pp.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죠. 이 50pp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도 연달아서 소위 얘기하는 금리 인상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항상 제가 시장은 세수의 물의 온도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한쪽에서 실적이 나올 때 이 실적이 저쪽 금리를 이겨야 되는데 이 제롬 파웰에 비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롬 파웰발 지금 금닥을 주고 있는데요. 이거 좀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아마 이렇게 딱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나 좀 저게 뭘까라고 처음 쳐다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쌍둥이 적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쌍둥이 적자 그러면 여러분께서 조금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언제가 딱 생각할 거냐면 저거 미국 얘기 아니야? 그럴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미 1980년대 여러분들 아시죠? 바로 우리가 1985년도에 프라자 회담을 너무나 생생하게 많은 자료를 통해서 보셨을 텐데 저거 미국 얘기 아니야? 그럴 텐데 저걸 왜 갖고 왔을까라는 겁니다. 글쎄요. 오늘 쌍둥이 적자가 과연 미국 얘기일까요? 혹시 우리 얘기는 아닐까요? 잠시 후에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결국은 5월이 바로 코앞에 와 있습니다. 눈이 여러분께는 이 장은 방향을 잡으려면 봐야 된다. 비교를 해야 된다. 마치 작년 12월 달에서 올해 1월 달로 넘을 때 그런 말씀드렸어요. 이 장을 미리 예단하려고 하지 마라. 발의 방향이 위인지 아래인지를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 1월 달에 주가의 바람의 방향은 아래였기 때문에 240 아래에서 폭락을 갖고 왔습니다. 제뉴얼 이펙트가 싸그리 없어졌던 거죠. 이러한 상태 속에서 우리가 5월 달을 봐야 우리가 방향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 앞에도 그거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신군도 아마 그냥 기억날 텐데요. 주가가 급락 급등을 준 다음에는 신군. 네. 그다음에 반드시 필요한 게 뭡니까? 완만한. 네. 그렇죠. 지금 방금 완만한 그런 얘기했잖아요. 급락 급등을 준 다음에 이게 완만히 나와야 이게 의미가 있는 모습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미국 주가를 보면 위에서 급락을 주고 있습니다. 뭐가 부족한가? 그러니까 내가 알아야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차례 여러분들 우리가 주가가 위에서 무료 내려갈 때 그래도 상대적으로 가장 다른 나라에 비해서 견뎠던 것이 미국인데 미국에서조차 SQQQ를 담고 있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부족한 걸까요? 지금 이 장세에서 내가 서바이브할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일까요? 특히 여러분들이 삼성전자에 물린 사람들이 무려 500만. 이건 그냥 이 앞에 통계고요. 아마 새로 통계를 보면 600만, 700만의 투자자가 삼성전자에 물렸다고 합니다. 눈이 말씀이었죠. 삼성전자는 이미 저 위에서 벌써 작년 4월인가 벌써 이미 그 이후에 내일 아래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이제 모두가 다 삼성전자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에서 내가 서바이브 할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인가? 시간 되는 대로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5월 요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 중요한 게 또 알아야 될 것입니다. 8월 여기를 같이 보셔야 됩니다. 5월과 8월 도대체 디데이에 어떤 부분이 있는지 지금부터 제가 준비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장도 어선한데 아침에 TV 앞에서 혹은 유튜브 앞에서 봐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항상 제가 이런 말씀드립니다. 실패에서 배우는 성공학. 30년 이상 하면서 한마디로 하면 별별 일을 다 겪었죠. IMF도 이미 저는 당해봤고요. 이후에 겪은 거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만 하지만 항상 이렇게 매를 또 맞고 나면 이건 좀 장이 아직까지는 좀 어렵겠는데 아직은 추세가 하락인데 라고 했으면서도 그렇게 아픕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자, 이럴 때일수록 사람은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그냥 포기하고 버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내가 무엇이 잘못됐지? 내가 거기서 살아남으면 어떻게 해야 살아남지? 여러분 과연 어느 쪽이십니까? 우린 지금 멀쩡하게 이렇게 서서 걸어 다니고 있지만 우린 이미 어렸을 때 수없이 많이 넘어졌습니다. 앞으로도 넘어지고 뒤로도 넘어지고, 하지만 우리는 그 넘어짐을 통해서 쓰는 방법을 배웠듯이 한번 서바이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제롬 파웰 급락, 이 부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한 새벽 2시인가 제가 뽑아놓은 데이터니까 지금 주가가 이거보다 더 많이 빠져 있죠. 자, 근데 이미 이 쇼크는 바로 목요일 날 이미 소위 제롬 파웰 시장 발작이 왔습니다. 나스닥의 고점 대비 말해서 4%입니다. 주가가 고점 때는 1.92%, 거의 한 플러스 한 2% 있던 나스닥이 갑자기 종가는 마이너스 2%, 그러니까 한 4%가 확 빠지면서 주가가 밑으로 내려가게 된 부분이죠.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 상당히 이런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아니 저 제롬 파웰이 50bp? 아니 이건 이미 시장이 알고 있는 건데 왜 빠졌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첫 번째, 사람은 그러면서도 그 상황, 항상 그래도 시장에 우호적이었던 제롬 파웰이 그 직접적으로 50bp.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연준 그 의장들의 전체적인 기자회견이나 발언을 보면요, 소위 듣고 나서도 저 사람은 무슨 얘기했지? 그냥 두리뭉실하게 시장이 어려운 얘기는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게끔 두리뭉실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근데 첫 번째, 그것도 제롬 파웰이 콕 찍어서 50bp를 얘기했습니다. 시장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니 한 달 전만 해도 제롬 파웰은 저러지 않았는데, 여기에 더 연결 준 것은 뭐냐면 지난번에 그 얘기했죠. 5월 달이 문제가 아니라 6월 달, 7월 달 연속 빅스텝을 할 수도 있다고 얘기하네. 이 부분에 시장은 충격을 받고 있었던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그러려니 하고 시장에서 떠도는 얘기하고 직접 공인의 입장으로서, 그것도 최고 책임자 입장에서 저런 얘기한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크죠. 여기다가 이제 75bp까지 나오니까 시장은 금세 소위 얘기해서 한마디로 하면 발작을 일으켰던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제롬 파웰이 저 정도 얘기할 정도면 지금 패디의 분위기는 어떨까라는 것을 사람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야, 저 정도면 이건 굉장히 심각하겠는데 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하나 숨겨진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빅스텝 말고요. 제롬 파웰 입에서 어떻게 보면 금결하고 할 수 있는 단어가 사람 이름이 나왔습니다. 친구 누구 얘기가 나왔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 레이건 대통령 시절에 우리가 인플레이션 파이터 그러면 떠오르는 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이 언급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그러면 도대체 이게 지난 1970년대 73년과 79년도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석유 파동이 있었을 때, 야, 이건 틀림없이 이 인플레이션을 꼭 잡아야 돼. 그래서 금리가 무려 지금은 상상이 안 가는 거죠. 금리가 무려 20% 가까이까지 올라갔던 폴 볼커. 이 사람의 이름이 거론되자 시장은 경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50pp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 여러분들 아시죠? 근무할 때 뭐까지 생명 위협을 느끼니까 뭐까지 차고 근무했다고 그래요? 권총까지 차고 근무했다는 거 아마 듣고 계시죠? 아니, 제롬 파웰에 비해서 폴 볼커 얘기가 나와? 인플레이션 화이트의 가장 전형적인 사람인데, 그러자 결국은 시장은 이렇게 쇼크를 받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상황을 살펴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결론 우리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또다시 우리나라 시장은 밑으로 어디를 테스트할까요? 그렇습니다. 2600을 테스트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다시 한번 꼭 이럴 때마다 여러분들 꼭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지금 화면에 지금 보이시죠? 2020년대 주가가 바닥을 찍고 올라갈 때입니다. 아마 제가 공개 강의에서 참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항상 우리가 매매할 때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추세가 우상향하는 추세인지 아니면 하향하는 추세인지가 매우 중요한데, 이걸 아르는 방법은 쉽게 간단하다. 이 주가가 많이 빠진 걸 알겠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많이 하죠. 좋은 거 하나 있고 나쁜 거 하나 있는데 어떤 것부터 말씀드릴까 할 때, 좋은 거는 뭐는 줄 수 있지만
반등. 등을 주셨지만 뭐가 힘들다는 표현을 참 많이 했습니까? 반전. 반전. 그건 바로 여기입니다. 이 월봉의 흐름이 뭐의 사이클과 일치하고 있냐면 바로 경기 사이클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물론 선행성이 있지만 경기 사이클과 유치합니다. 왜냐하면 이 라인, 이 레일이 얼마에 해당하는 거냐면 월봉의 6개월선에 해당하는 건데 각각의 등평선은 각각의 이유가 있습니다. 5일선은 심의선, 20선은 생명선, 60선은 수급선, and 120선은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기업의 재고 사이클, 펀더멘탈 선이거든요. 월간 거래가 20일씩 이루어지니까 120일을 6으로 나누면 6개월이 되는 거죠. 바로 6개월선이 이게 바로 기업의 펀더멘탈 선과 약간 선행해서 움직이지만 같이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말씀드릴 때 장을 움직일 때 빨간 열차가 이 빨간 레일이 올라가야 상승 추세에 있고 지금처럼 파란 레일이 이렇게 레일 아래로 갈 때는 이 장은 죽어있는 부분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언제냐? 바로 작년 2021년도 9월 달 이렇게 제가 우리나라 증시가 정말 미안한데 항상 쿠션 용어를 넣죠. 어디보다 나쁘다? 중국보다 나쁘다. 네, 여러분께 참 힘든 얘기였었습니다. 중국보다 나쁘다. 그때 제가 왔던 힌트는 바로 여기였었습니다. 여기다가 OECD 경기 선행지수가 바로 작년에 7월 달 이후에 얘가 꺾여버렸죠. 그럴 때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 나라는 우리나라인데 우리가 뭐의 비중이 굉장히 커서 제조업의 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영향을 받는다고 해서 얘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 오늘도 좋은 거 하나 나쁜 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 그러면 오늘 믹순시가 내려가는데 우리는 물론 아침에 내리꽂는 건 당연하겠죠. 계속 내리꽂을까 할 때 저의 대답은 그렇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여기 재밌는 구간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뒤에 가서 결론 질 건데요. 이렇게 폭포처럼 내리꽂는 장에서 여기 보시면 장대 한봉을 주고 있습니다. 또 내리꽂는 장에서 다시 장대 한봉을 주고 있고 내리꽂는 장에서 또다시 장대 한봉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이 급락을 주면서 우리가 연타석으로 지금 주가가 미국이 내려가니까 우리도 금요일날 주가가 조정받지만 도대체 이 장대 양봉의 이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타나고 있는 거냐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은 뭐냐면 지금의 시장이 이 오른쪽을 같이 비교해 보십시오. 이게 이 6개월선 위에 어떻게 나타나냐면 빨간 열차가 그림을 좀 더 그리면 이게 레일이라면 현재 주가가 여기에 놓여져 있거든요. 그럼 얘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 열차 칸이 이렇게 위로 몸통 자체가 올라타야 되는데 이렇게 올라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래서 다음 달에 주가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얘가 지금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렇게 나타나겠죠. 이 위로 타지는 않죠. 그러니까 아직 주가가 본격적인 상승 궤도장으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제가 항상 여기에 대한 애프터 서비스를 2시 방송에서 여러분과 합니다. 물론 어떨 때는 순서가 뒤에 있다 보니까 뭐 앞에 다른 분들이 나와서 얘기하다가 시간이 안 나서 말씀 못 들 때 있는데 바로 제가 맨 마지막에 얘기할 때 있겠습니다. 얘가 올라가더라도 아직까지 반등이지 반전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이 일봉의 그래프에서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위에 이 라인들이 보이죠. 이게 뭘까요? 여기요. 120과 240. 여기요. 항상 이 그래프를 보셔야 됩니다. 이건 종목에서도 똑같습니다. 아마 혹시 여러분 유튜브 보고 있다면 저희 뭐랄까요 수강생들이 옆에다가 댓글 달아주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내려가는 이 그래프가 어디도 똑같아요. 2018년도 주가가 10월 달에 폭락을 줄 때도 이 영역이었습니다. 이 구간을 잘 보셔야 됩니다. 항상 주가가 내려갈 때 안전역하는 것은 120과 240 이름하여 마틴 구간이 정마틴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배열이 어떻게 됐습니까? 역배열. 역배죠. 이걸 역마틴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게 점점점 내려오면서 이게 넓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얘는 올라가더라도 이 넓어지는 이 영역, 태풍 영역권이 되기 때문에 이게 좁아져야 가거든요. 이건 매물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직까지 누차겠지만 여길 봐도 이 아래에 있고 여길 봐도 이 아래이기 때문에 현재 주가의 구간은 상승 추세 구간은 아니다. 라는 걸 참 이렇게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같은 이런 장을 지나가면서도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만약에 먹지 않는다면 이 장이 다시 3천 가면 뭐합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 어딘가 또 올라가서 꺾어질 때 여러분들은 또다시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남들처럼 전부 다 문 앞에 몰려있는 지경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이렇게 레일이 이 아래로 열차까지 내려가면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올라가면 당연히 돈이 맞습니다. 근데 밑에 갈 때 이렇게 자꾸만 밑에서부터 장대 항봉을 주는 이 힘도 있다는 거죠. 어디 중심에서 2600이요. 그래서 결론. 이 장이 정상적인 장의 흐름이라면 펀더멘털이나 모든 걸 봤을 때는 2600을 또다시 한번 테스트하겠지만 2600선대 라인 근처에서는 이걸 우리가 가격의 마지점이라고 하는데 여기 라인에서는 저점 매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려갈 때마다 여기서부터 산 사람들은
이 사람들도 여기가 바닥이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는 바닥 어바웃이 있겠구나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2600선대 라인, 그다음에 지난 말씀했죠. 얘가 최악의 경우에는 2500선대 라인. 여기는 시간이 필요한 영역이지 여기서는 저점 매수가 형성돼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나 쭉 내려가다가 얘가 계속해서 뭘 자꾸만 줘야 되냐면 이렇게 짱대 양봉을 자꾸만 줘야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내려갈 때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면 나중에 뒤에 가서 10시 30분에 지금 저렇게 내려가는 삼성전자에서도 내가 어떻게 해야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구조, 이미 지난번에 제가 공개방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굉장히 호응을 받았는데 아마 한 번도 못 들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나중에 10시 30분에 설명드릴 때 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쪼리는 와 있는데 일단 걔가 먼저 필요한 것은 삼성전자 그걸 보십시오. 월초 대비 이렇게 음봉이면 안 됩니다. 주가가 밑에서부터 위로 튕겨 올라가야 되는데 아직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를 않습니다. 누차 삼성전자가 움직일 때마다 삼성전자 쏘시면 안 됩니다. 벌써 저희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언급 안 한 지가 무려 1년 이상이 삼성전자에서는 언급을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매번 들어오시는 분마다 삼성전자에서 다들 물렸습니다. 근데 이제 역으로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은 소위 투매존에 드디어 이제 첫 발을 디디기 시작했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걔가 올라와야 이 종합이 떠서 올라갈 텐데 아직까지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얘가 뜰 때 어떤 부분이 필요할까요? 바로 이 그림이 우리를 아직까지 힘들게 합니다. 뭡니까? 원달러 환율이죠. 항상 주가가 폭락하다가 밑에서 바닥을 줄 때는요. 요 그래프 하나는 꼭 기억하십시오. 이 녹색 선이 밑에서부터 쌍바닥에 부서주면서 밑에서 올라갑니다. 그럼 얘가 위에 올라가다가 얘가 꺾어지려면 뭐가 나야 되냐면 최소한 20선이 쌍봉을 줘야 1차 충격을 주는데 얘는 여전히 위로 나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시장을 돌려놓기 위해서 누가 들어왔냐면 집 나갔던 외국인들이 들어와줘야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외국인 입장이면 여러분이 어느 나라 외국 가서 최근에 많이 불거졌던 그 나라 투자가 어디냐면 우리가 베트남 투자 많이 했었죠. 여러분이 베트남에다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산다. 아니면 어디 잘 모르는 어떤 나라에다가 집을 사거나 주식을 투자한다. 여러분들이 외국인의 입장이면 뭘 먼저 고려하겠습니까? 돈 가치를 고려하겠죠. 내가 열심히 가서 그 나라에 가서 투자해서 집값이 10% 올라갔다고 칠게요. 근데 우리가 기껏 우리나라 돈을 달러로 바꿔서 투자했는데 만약에 달러 가치가 15% 올라갔다면 그거는 이익이 아닌 것이죠. 외국인들은 누구나가 투자를 할 때는 주가가 올라간다 내려간다를 겨냥하기 전에 돈 가치가 어떻게 되지 이걸 봅니다. 그럼 얘가 빨리 꺾어져 내려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위에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쌍둥이 적자가 오고 있다. 여러분들 쌍둥이 적자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데는 어디입니까?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바로 1970년대에 발생했던 오일 쇼크 때문에 무려 기준금리를 20%까지 위로 올라갔던 레이건 정부 시대의 폴 볼커를 아마 떠오르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나라가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가 쌍둥이 적자. 이거 우리한테는 쌍둥이 적자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생소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최근에 코로나19다 뭐다 그래서 또 뭐 지금 뭐 고간을 열어보니까 고간이 뭐 텅텅 비었다 뭐 이런 얘기도 기사에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국가 부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현 여당 내에서도 정치권과 그다음에 경제부총리 간에 충돌도 있었다는 거 아마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 정도로 지금 재정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미 사실 이 얘기는 1월 달부터 이게 얘기가 나온 거죠. 대기업의 무역 적자인데 어떤 무역 적자냐. 이미 12월 달부터 연속해서 2개월 동안 무역 적자가 발생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무역 적자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면 떠오를 때가 언제냐. 바로 2008년도. 그러니까 지금이 2020년이니까 14년 됐네요. 2008년도에 그때 이후에 처음으로 우리가 무역 적자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때만 해도 무역 적자가 최대 규모다 그랬는데 지금의 무역 적자 규모를 한번 잠깐 보실까요? 지금 4월 달에 아직 통계가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1일부터 20일까지 통계를 해보는데 벌써 무역 적자가 520억 불에 달하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의 적자로 지금 비상을 거치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게 무역 적자가 계속해서 커지면서 경상수 적자가 만약에 마이너스가 되고 여기다 지금 재정 수지까지 동반해서 적자가 됐을 때
이 환율이 이게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이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도 아까도 보셨지만 무역 적자가 굉장히 커지고 있고 국내 수익 금액이 급등을 주면서 숫자를 보면 너무나 치솟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시장이 제자리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걸 다 분석하고 환율도 보고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다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섞어서 나타내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바로 이겁니다. 이 그래프 안에서 이놈이 어디로 움직이냐는 거죠. 이걸 보면서 판단해 보는 겁니다. 시장의 여건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 얘가 12분의 9의 쪽에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 이놈이 12분의 9의 법칙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12분의 9의 법칙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12는 1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최근까지 1년 동안에 얘가 내려온 구간이 어느 정도 빠져야지만 얘가 드디어 투매전에 들어온다라고 하냐면 9개월째 빠졌을 때 드디어 이제 투매전에 첫 발을 담그는 겁니다. 그러면 삼성, 여기 아마 지난번에 녹색 캔들 한번 보여드린 적 있었죠. 그러면 삼성전자 무슨 얘기냐면 이번 달까지 9월 달까지 과거 1년 동안의 주가 흐름 보면 삼성전자가 12개월, 1년 중에서 주가가 빠진 달수가 몇 개월째라는 얘기입니까? 벌써 9개월째 빠졌다는 거니까 삼성전자를 갖고 있는 분들은 얼마나 지금 마음고생이 굉장히 심하겠습니까? 아직까지 이놈은 그렇지는 않고 있다는 겁니다. 요거 계산상으로 언제 들어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얘가 돌아서려면 외군대 매매가 돌아야 되고 그럼 이게 돌아야 되는데 지금 쌍둥이 적자가 얘기가 나왔는데 쉽게 외군들이 매수로 돌 수 있을까라는 이런 부담감들이 현재 시장을 엉두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상태 속에서 그럼 이제 우리가 이게 이렇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 놓여져 있다? 다만 아까 했지만 밑에서는 장대 양봉을 주고 있다? 그 이유는 뒤에 가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럼 여기서 이게 돌아서려면 오늘 미국시장이 폭락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견조하게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노력했던 종목이 하나가 눈에 띕니다. 시총상에서. 뭐였어요? 테슬라. 그렇죠. 바로 테슬라였죠. 그럼 테슬라가 다른 종목 대비 견조하게 살아남았던 이유는 어디 있었을까요? 실적입니다. 온리완 실적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저 자리에 앉아서 어떤 얘기했냐면 야 도대체 그러면 이 자동차를 사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지 직접 제가 테슬라 같은 경우는 청담 지점을 직접 방문했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렸었죠. 그렇게 어려운 공급망 그 혼란 속에서도 테슬라는 매출이 무려 80%가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뭐 이익은 7배, 8배가 늘어난 상태였습니다. 참 대단하긴 대단한 이런 모습이죠. 그런데 다음 주에 우리가 한 가지 희망의 빛은 어디서 봐야 되느냐. 자, 첫 번째 희망의 빛은 여기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S&P 500기업의 실적 발표 중에서 대략 80% 정도가 그래도 실적이 우호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 주에 한 개가 아니라 요번 주에는 테슬라 거의 하나에 몸매달고 있었는데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99천 회사가 다 있죠. 26일 날 화요일인가요? 마소, 구글, 그다음에 TI, 그다음에 특히 여기 지금 보시면 27일 날도 보시면은 캘컴, 메타, 보잉, 코드도 있고요. 28일 날이 결국은 매우 중요한 날이 되겠네요. 어떤 기업이 실적 발표를 합니까? 애플입니다. 애플, 그다음에 아마존, 뭐 인텔, 캐터필라 이런 데가 다 실적 발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그래도 주가 흐름을 보시면 테슬라 효과로 인해서 주가 내려가다 밑에서 빵빵 뜨다가 뭐가 나면서 꺾어준 겁니까? 아까 했던 대로 제롬 파웰의 어떻게 보면 한 달 전과 한 달 후가 확 바뀌는 돌발발에서 주가가 확 빠져났죠. 그럼 다시 얘를 갖다 끌어올릴 수 있는 그 힘은 결국은 실적밖에 없습니다. 근데 네 무더기로 발표하니까 얘들 시장의 분위기가 어떻게 될 것이냐는 겁니다. 근데 요 변수 외에 또 어떤 변수가 자리잡고 있냐면 바로 29일 날 뭡니까?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플레이션 지표가 어떤 겁니까? 이미 지난번에 CPI가 8.5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뭘까요? 바로 개인 소비 지출. 요걸 갖다가 중심으로 해서 연준이 결정하는데 이게 어떻게 나왔다고 해서 또 시장의 싸움은 굉장히 격렬하게 벌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 염두에 두시고 이런 것들 체크 포인트로 들어가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5월 달에는 제조업 지수 역시 경기와 연결해서 보셔야 되겠고요. 드디어 5월 3일, 4일 날 FOMC를 봐야 됩니다. 이때 여러분들 혹시 만약에 공부하셨다면 옵션의 양매수를 고려해 볼 만한 부분들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왜? 주가는 급등 아니면 급락을 좀 갈 수 있기 때문에 해치 플레이에서도 지난번에 작년 9월 달에 여러분들 주가가 옆으로 대롱대롱 돌았을 때도
혹시 여러분들이 옵션을 배우셨으면 양매수 거십시오라는 말씀드렸죠. 이때 밑으로 옵션이 9배가 터졌습니다. 카바할 수 있는 거죠. 이때도 이걸 대비해서 여러분들은 혹시 옵션을 배우셨다면 양매수 플레이를 보시면 좋겠고요. 아직까지 안 배우셨다면 좀 이따가 제가 간략하게 우리가 양매수 어떻게 하는지 간략 설명도 드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 빅 이벤트, 이게 이제 어떻게 나오냐에 태풍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이제 여기까지 들으실 겁니다. 첫 번째. 아니, 제롬 파웰이 이미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50pp인데 왜 이렇게 내갔을까? 아, 그에 비해서 부르면 안 되는 그 이름이 나왔다. 누구가 나왔다? 폴 볼커림이 나왔다. 이 사람은 그냥 인프레션 파이터가 아니라 그냥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인프레션 파이터. 그 어마무시한 물가를 잡았던 폴 볼커의 이름이 나왔다. 그렇다면 제롬 파웰의 지금 각오가 어떻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거기에 또 맞게끔 보통은 그냥 대충 어바웃으로 보통 마감하는데 50pp를 콕 찍었고, 더군다나 5월, 6월, 7월 한 번이 아니라 연달아 그걸 할 수 있다는 것까지 같이 나오니까 지금 시장은 소위 제롬 파웰의 패닉에 빠져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이렇게 기업의 실적이 나오니까 이걸 체크 포인트로 들어가 줘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제대로 받치지 못하고 그다음에 FOMC에서 강력한 목소리를 하면서 주가가 만약에 더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가는 지금 최근에 밑에서 올라갈 때 밑에서는 장대 한봉을 줬고요. 위에서는 장대 한봉을 줬습니다. 그래프 한번 보시면요. 위에서 이틀 전에 이 앞에 보시면 항상 이 주가 흐름을 항상 보셔야 돼요. 얘가 주가 위로 올라가다가 꺾을 때 모습을 잠깐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위에서부터 짱대 한봉을 줬죠. 얘가 또 올라가다가 또 이 장대 한봉을 줘버렸죠. 항상 장대 한봉과 장대 한봉 중에서 누군가 이기려면 장대 한봉 올라간 다음에 완만한 조정을 주면 매수가 이기는 거고요. 반면에 장대 한봉 줬는데 완만히 올라가면 이건 의미점이 없습니다. 항상 그 각도 체크를 하시는 것이 뭐 어렵지도 않으니까 그림 공부로 찾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부분들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왜 주가가 이렇게 내려갔는지 이미 시장이 알고 있는 내용인데도 빠졌는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5월 달도 받고 그다음에 우리가 쌍둥이 적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들도 우리가 체크 포인트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도대체 이렇게 마지막 남은 과제는 뭘까요? 도대체 그러면 서바이벌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을 여러분께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주가 정말 그렇게 해서 아까 제롬 파웰이 했던 대로 그렇게 내려간다면 어디가 우리가 숨쉴 구간이냐, 아까 제가 5월이냐 8이냐 그랬죠. 8월 달에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겁니다. 올해 FOMC의 일정입니다. 지금 조금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미국은 5월, 6월, 7월, 그죠? 지금 3월 4일 날이죠. 5월, 6월, 7월 바로 FOMC가 열립니다. 주가가 저게 열린다고 해서 주가가 계속 빠진다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위아래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런데 시장이 본격적으로 숨을 쉴 수 있는, 그러니까 이미 지금 악재가, 보통 악재는 선반영이 되니까 미리 지금 주가가 빠진다면 5월 달에 장한 변곡을 줘야 되는데 그 변곡 우리가 예측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올라갈 때 강한 각도로 치고 올라가느냐 안 얇아겠죠. 다시 거기서 트윈캔들 주느냐 안 주느냐, 일선 위에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를 봐야 되는데 만약 이것이 악재가 됐을 때는 어디로 우리는 디데이를 봐야 되냐. 여기 보면 중간에 비는 달 있죠. 몇 월 달입니까 이게? 그렇죠. FOMC가 없는 달이 바로 8월 달이죠. 이것이 미리 선반영된 다음에 8월 달에 FOMC가 없었을 때 시장은 이 두 곳 중 하나를 택해서 보다 본격적인 반등을 시도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올라갈 때는 아까 했지만 급락 다음에 무조건 급등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다고요? 아까 신군이 얘기했던 대로 여기서 완만한 이 그림이 나와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시장은 급락 다음에 급등을 줬었거든요. 이건 제가 이런 표현을 참 많이 했었죠. 미국 시장을 보시면서.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 신경을 안 쓰면 얘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여기서 주가가 이런 표현을 이렇게 드렸었어요. 얘가 장이 이렇게 급등을 줬기 때문에 이미 여기 위로 올라갔을 때 여러분들 이건 나사계 그림을 보여준 거고요. S&P 기준으로 제가 4,600원 말씀을 드렸었는데 얘가 맥락에서 충돌을 받았잖아요. 얘가 급등을 줬기 때문에 얘가 내려가다가 분명히 반등을 줄 것이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는 급등을 줬는데 반대로 여기에 급락을 줬던 파동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얘는 올라가면 또 두둠할 것이다. 계속 2시 방울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장의 방향은, 보다 본격적인 방향은 어디서 형성되냐면 바로 5월 달이 돼야 방향을 가질 것이다. 아마 지금도 이 방송에서 많이 보고 계시지만
저희 수강생 그 미국 클럽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많이 가꾸는 종목이 누구나가 다 가꾸는 종목이 바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바로 실적 발표했을 때 장중에 $110 이상으로 치고 올라갔습니다. 그때 제가 우리 수강생한테 던진 메시지, 테슬라조차도 위에서는 매도를 때리면서 속도 조절하셔야 되고 테슬라를 살 때는 $1,000 아래에서 다시 사시는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럼 다른 종목은 얘기할 것도 없는 거죠. 그만큼 시장은 아직까지는 방향에서 못 가고 있습니다. 이 각도가 이렇게 월초에 짱대 연봉, 이렇게 월초에 장대 연봉을 줘버리면은 주가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필요한 것은 뭐냐? 무조건 장대 연봉을 줘야 되는데 장대 연봉을 줘도 아직 의미가 없습니다. 무조건 가격 급반동을 준 다음에 상승을 주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조정이 완만하게 나오는가, 이 각도 체크를 해보는 방법을 잠시 여러분께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밑으로 갈 때 주가가 빠지면서도 하단에서는 장대 양봉을 줬던 그 배경에는 뭐가 자리 잡고 있느냐? 이제 마지막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 놀라울 정도로 사실은 종합은 그렇게 약세 현상을 보이고 뭐 삼성전자다, 아니면 뭐 최근 올라갔던 우리가 뭐 건설주도 여러분들 많이 또 갖고 있어. 뭐 현대건설이다 뭐다 해서 위에서 다들 두드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울 정도로 밑에서부터 시장과 역정하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지금 결국은 종합은 우리나라 코스피는 지금 무슨 파동이 있다는 말씀드렸어요? L 파동. 그죠. L 파동이 있다고 그랬죠. 얘가 이미 240선 아래에서 얘가 내려갔다가 여기까지 꺾이는, 이게 1월 달에 났던 파동이죠. 우리는 이미 M 파동을 실패를 하고 저점비에 원하는 L 파동과는 이루는 것이 종합주가의 흐름이거든요.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시장을 어떻게 움직이느냐? 바로 빈익빈 부익부. 누차겠지만 올해 장세 어떻게 될 것 같아요? 2020년은 그냥 갖고 있으면 무조건 아무거나 다 먹어요. 소위 이름하여 동물농장 장세, 개, 돼지, 수새끼, 말새끼 다 올라간 장세. 작년의 장세는 그냥 내려가서 사면 잠깐 동안 먹는 리미트 공약. 올해는 이미 여러 차례 가는 것만 갑니다 라면서 주가 차별화. 그렇습니다. 우리에 대한은 뭐냐? 차별화 전략을 쓰는 겁니다. 지금 이 장은 내려갈 때는 여전히 우리는 2,600을 테스트하겠는데 이 밑에서 그래도 강한 양봉을 주면서 시장의 투자 심리를 살리는 종목은 시장의 역주행 종목이다. 그게 종목군에서 쭉 적어만 놨습니다. 여기에 이 종목군들 이렇게 쭉 아마 여러분들 대략 보셔도 눈에 띄는 종목군 좀 있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 뭐 SK 같은 것도 있죠. SK는 요새 상당히 호평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물론 주가 여전히 약세이 있지만 한번 그래프 한번 보십시오. 다른 회사들은 오히려 알짜배를 빼서 물적 분할이다 뭐다, 뭐를 해줘도 뭐다 그러는데 올해 SK는 알짜배기 자회사를 모교에다가 편입을 시켜버렸죠. 그리고 앞으로 1% 범위 내에서는 계속해서 자사주 소각에 놓아야 돼서 견제했던 SK가 여기 명단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롯데치킨이나 몇 개 올라가는 걸 보시고 여기 한번 보시죠. 살아있는 것도 유니드, 테이픽스, 그 다음에 방산 관련 종목들, 그 다음에 나노신소재. 제가 항상 얘기하죠. 이름 뒤에 세상을 바꾼 종목 이름 뒤에 소재, 신소재, 뭐 머티리얼 이런 종목이 여기 살아있습니다. 해성 DS는 저희가 같이 공유했던 종목잖아요. 쭉 한번 보시죠. 여기 머티리얼즈 있고요. 코스모 신소재 있고요. 그렇죠? 이런 종목군들을 쭉 있습니다. 이 종목군들을 뭐 ISC도 여기 지금 있네요. 주말에 그 어려운 장에서 올라갔죠. 자화전자, 뭐 ENF, 그다음에 코인테크는 지난주에 관심 줬었죠. 자, 이 기타 등등 이 종목군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근데 얘를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이따가 10시 3분에 얘가 지금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도 제법 있습니다. 뭐가? 시장이 내리꽂는 가운데서 역주행으로 달리는 종목의 스타일은 도대체 어떤 스타일이 역주행을 달리는지 잠시 후에 이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이 장은 지금 주가가 급락을 줘서 우리는 또다시 2,600을 테스트할 겁니다. 이때 아직까지는 시장이 어려우니까 대응성 종목군들은 아직까지는 조금 좀 어려운 장세에 놓여 있고요. 이 틈새를 뜯고 올라가는 틈새 종목군단들은 결국 딱 하나의 키워드밖에 없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처럼 실적이 좋아지는 거 항상 있지만 왕보다 왕위의 종목군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그렇게 죽을 수가 있는데 어떤 종목은 강합니까? 여기서도 보면 반도체, 뭐 소부장, 여기 보면 뭐 솔루스 첨단도 있고 쭉 있죠. 얘들은 왜 굉장히 강할까? 그 혜택을 받는 종목군들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종목장에 들어서 서바이벌하는 전략을 여러분들 꾸며 나가셔야 될 걸 보고 있습니다.